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관객과의 대화 사회를 맡은 양근아라고 합니다. 저희 너의 왼손이 아니 너의 왼손이 나의 왼손과 그의 왼손을 잡을 때 공연을 보러 와주시고 또 관객과의 대화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관객과의 대화는 45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저희를 다 처음 보실 텐데요. 이렇게 무대 위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늘 이제 객석에 숨어 있다시피 했는데 오늘 저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제 소개를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네, 오늘 관객과의 대화가 두산 아트센터 팟캐스트 업로드를 위해서 녹음된다라는 사실을 먼저 고지해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대화에 있어서 이 녹음을 위해서라도 이제 마이크를 사용을 해야 하는데요. 질문이 있으시거나 감상을 나눠주실 분이 계시면 하우스 매니저께서 마이크를 들고 이제 대기하고 있으니까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작품은 2021년에 희곡 개발 리서치를 통해서 처음 출발이 됐는데요. 그 과정 포함해서 각자 어떤 일을 맡으셨는지 간단한 소개 겸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 작품을 쓰고 연출한 정진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작품의 사운드 맡은 카이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함께 희곡 개발 리서치를 하고 영상을 맡은 백종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게 단가요? 희곡 개발 리서치 과정에서 뭐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희는 맨날 만나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네.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시작한 게 2021년 12월이었던 것 같은데요. 김요한 PD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김요한 PD님이랑 이게 시곡 베이스의 작업도 해오고 그다음에 공동 창작 어떤 과정의 어떤 작품도 같이 계속 해왔는데 그런 두 가지 이런 제작 방식의 어떤 작품들을 하다 보니까 그 두 가지 방식의 어떤 장단점 같은 걸 좀 인지를 하게 됐고 공동 창작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과정에서 또 취향에 맞지 않는 창작자들이 모여서 어떤 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선도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결정하는 과정들에서의 어떤 문제, 그래서 거기서 갈등도 발생하는 문제들 같은 걸 좀 인지를 하게 됐고, 또 희곡 베이스의 작업을 할 때는 또 이게 굉장히 프로덕션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반면에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서프라이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작품의 완성도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서의 어떤 그런 장단점 같은 거를 좀 합쳐서 그 중간지대에서 뭔가 어떤 우리가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제가 또 정진세 작가님의 팬이기도 하고 또 백종원 감독님의 팬이기도 해서 이렇게 셋이서 다른 매체를 다루는 작가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같이 리서치를 하면서 어떤 공동 창작은 또 아니지만 또 희곡 베이스의 어떤 기존의 어떤 방식은 아닌 그런 것들을 일종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보는 과정을 진행해보면 재밌겠다 해서 같이 작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의 어떤 내용들은 백 감독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터보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1년이면 작년도 아니고 재작년인데 이제 아까 연극 대사에서도 조킹 박사가 공정은 연극 따위에서나 하는 거라는 대사 나오죠.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그때 작년이죠. 그때 이제 두산 인문극장 주제가 공정이었고 공정에 대한 세 편의 연극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제 김요한 PD님께서 연락을 주셨을 때가 이제 2년 전이었기 때문에 공정에 대한 작업인가 했는데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정이 아니고 에이지라는 주제에 대한 연극을 준비하고 싶은데 이거 이제 카이kom들이 말처럼 공동 창작까지는 아니고 리서처들이 각자 자기 분야에 관계된 것 조금 더 관여된 어떤 에이지에 관련된 주제를 많이 가지고 오면은 함께 얘기를 나누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대본은 정진세 연출이 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서 2년 전부터 종종 만나서 두산 아트센터
그래서 만나서 각자 그 에이지라는 주제에 대해서 사실 에이지라는 것이 굉장히 큰 개념이잖아요. 많은 걸 담고 있고 근데 이거를 그 중에 어떤 개념 그리고 첫 만남부터 사실 정진세 연출님이 그래도 어느 정도 그 핵심 키워드는 또 가지고 있어서 그 키워드 에이지에서 그 키워드로 또 좁혀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영화나 미디어 아트 책 그리고 저보다 훨씬 더 많은 풍부한 레퍼런스를 카이 감독님께서도 갖고 계셔서 이런저런 정말 다종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2021년이면 코로나 시국이었잖아요. 작가님께서 이 작품 구상하실 때 코로나도 꽤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항상 저희가 만나면 한 30분은 그 저희가 뭐 길게는 3시간, 짧게는 2시간 이렇게 수다를 떨면서 그 리서치를 나누는데 이제 초반 30분은 그 코로나 이게 변화되는 양상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 근데 이제 뭐 코로나에 대한 현상만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뭐 코로나가 왜 일어났을까,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런 것을 좀 에이지에 좀 입각해서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마 이제 뭐 어떤 기후위기라든지 아니면 지금 코로나를 야기한 어떤 인간의 어떤 모습들을 좀 이렇게 좀 성찰하는 그런 작품을 하지 않겠나?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가 좀 모아졌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세 분께서 이제 초고를 쓰시고 난 다음에 올해 봄에 합류하게 됐고요. 제 포지션은 이제 드라마터그인데요. 드라마터그가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은 조금 많은 연극들에서 보실 수 있는 역할인데 프로덕션마다 좀 다르고 연출님이 어떤 역할을 부여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경우는 여기 계신 분이 이제 작연출, 그러니까 2분 계시는 겁니다. 네. 봄에는 이제 작가님 만나서 우리 작품 같이 분석하고 또 의미도 찾고 어떤 점을 강조할지에 대한 논의를 했고, 그다음에 연습 들어가서는 작가님의 어려운 이런 용어들을 제가 가까스로 번역하고 배우들과 같이 구상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에이지라는 이 두산 인문극장의 주제가 우리 작품을 통해서 좀 나이듦에서 세대와 또 시대로까지 확장됐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오늘 작품 어떻게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뭐 당연하게도 연극이 매일매일 좀 다르고요. 특히나 우리 연극은 그 인류세의 위기에 대한 농담이고 또 블랙 코미디인데 매일매일 관객분들께서 웃으시는 구간도 다르고 또 강도도 좀 달라서 오늘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좀 그 이야기들을 좀 해주시면 오늘 대화에 값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또 감상이나 이런 얘기 해주실 분이 계실까요? 네, 첫 질문이 어려울 것을 예상하고 제가 몇 개의 예비 질문을 마련해 왔는데요. 일단 백종관 감독님께 오늘 객석에서 연극 보셨는데 오늘 연극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불가피하게 여러 번 봤죠. 연습실에서 전부터 여러 번을 봐서 어떻게 봤냐고 여쭤보셨는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마지막 제가 처음에 대본을 봤을 때 그 인간 짜증나라는 대사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근데 사실은 여러 번 본 입장에서는 아마 어떤 분들은 너무 어려운 게 많지 않나 막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대본이 그 안에 내적인 또 완결성이 있거든요. 물론 한 번 본 관객은 그거를 캐치하기는 당연히 힘든데 여러 번 사람 입장에서는 모든 대사에 심지어 이 대사가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 그 이유가 막 뒤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냥 보면서 했던 그냥 재밌는 생각은 이 인간 짜증나는 정진세 짜증나라는 이것까지도 심지어 이게 그 월드 안에 들어있구나. 그래서 이 연극을 보고 불쾌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심지어 그것조차도 정진세 짜증나로 이 안에서 그 안에서 완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해서 괜찮죠? 네네네. 저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도 있고 또 다른 생각이 좀 있긴 했는데 그건 이따가 시간이 있으면 너무 길게 제가 대답하는 거 안 좋은 것 같아서 네. 카인 감독님께는 이런 질문 던져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렇게 저희가 사면객석이어서 다른 관객들도 잘 보이는 구조이잖아요. 슬쩍슬쩍 봤는데 이렇게 소리 내지 않고 웃으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극 보면서 어떤 장면에서 웃으셨는지. 네. 제가 평소에는 리허설할 때는 되게 많이 웃었는데요. 공연을 보고 오늘 그 관객과의 대화를 한다니까 제가 또 옆에서 웃으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안 웃었어요. 일부러 좀 참았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공연의 웃음 포인트들이 또 되게 다양해져가지고 공연이 어쨌든 이 관객과의 만남을 통해서 계속 뭔가 이 진화해 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제 파트에서 일단 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소리를 이제 만드는 사람이니까 소리를 만들 때 이 공간에서 어쨌든 배우들이 오브제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쨌든 저의 목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뭐 연습실에서 작업하고 또 여기 올라와서 어떤 공연 셋업을 하고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배우님들이 소리를 되게 소리명하게 다뤄주신다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어떤 그거에 별개로 또 어떤 연기 디테일 같은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 사명객석인데 이쪽에서는 오늘 처음 봤어요. 근데 보니까 또 굉장히 또 다른 디테일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발견한 게 굉장히 좀 오늘 신선했습니다. 네. 그리고 연출님께는 질문도 준비하고 계시죠? 네. 연출님께는 오늘 관객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식물이 있다면? 이런 질문. 근데 의외로 많은 관객들께서 그 식물이 등장하는 씬에서 많이 이제 시선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그 무대 위에 하나의 어떤 등장하는 이제 존재로 좀 보고 있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제 공연도 좀 그런 걸 느꼈는데 오늘도 고사리를 이렇게 좀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뭐 정말 고사리를 뭐 키우고 계시거나 가까운 곳에 고사리가 있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쨌든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좀 환기된 것은 아닌가? 약간 그러면서 네, 고사리를 좀 주의 깊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관객과의 대화 오신 김에 비밀 하나를 알려드리면 고사리는 조화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우선 공연 너무 잘 봤고요. 서바이벌에서 다양한 게임 방식이 있을 텐데 가위바위보를 택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작가님이 논문도 찾아보시고 보통은 사람들이 가위를 먼저 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말씀. 이게 이제 인간이라는 종 안에서의 대결이면 굉장히 다양한 게임이 이렇게 좀 구상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간을 포함해서 좀 여러 종들 간에 뭔가 합의된 어떤 게임이 있을까? 서바이벌을 두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 뭐 진짜 2023년을 사는 한국인들은 서바이벌 되게 능하잖아요. 뭐 TV 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들과 이제 정말 십수년을 살아왔는데 어떤 서바이벌 게임의 어떤 그 정교한 어떤 그 종목을 만들어내는 것이 전 좀 힘들었고, 그래서 가장 그러니까 이게 극적인 개연성을 가지고 생각했을 때 그 인간이 마치 모든 종들이 공평한 것처럼 보이는 어떤 그 확률 게임, 누가 더 잘할 수 없는,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인간이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가위바위보도 이제 마치 확률 같아 보이지만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기랑 가위바위보를 해보면 어른이 항상 이겨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좀 착안해서 처음에는 좀 이렇게 하도 게임이 없어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하자 가위바위보를 생각했는데 또 가위바위보의 세계 안에 굉장히
또 심오한 의미도 있고 또 그렇더라고요. 서양에서는 이제 동전 던지기를 해서 앞뒷면이 중요한데 아시아에서는 그 세계의 어떤 그 좀 균형감 있는 서로 이기고 지는 것이 좀 맞물리는 그런 게임이 있다고 해서 네, 그리고 또 이게 또 연극이잖아요. 저희가 뭐 영상 매체거나 소설이면 되게 현란한 어떤 게임을 제가 개발했을 텐데 연극이기 때문에 가장 좀 유치한 어떤 우리가 유년 시절에 그리고 지금까지도 잘 놀고 있는 가위바위보로 좀 설정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대본을 처음 봤을 때 이 작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허를 찌르는 대본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위바위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하지만 사실 그 대결 장면을 결국 보여주지 않고 또 서바이벌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중요한 서사들은 또 이제 후경화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이 극을 보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다른 분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면서 이제 디즈니 캐릭터가 나오게 됐는데 일단 처음 든 생각은 이거 저작권적으로 괜찮은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개인적인 궁금함에 여쭤보고 싶었고 왜 디즈니 캐릭터를 이제 이 서바이벌 게임에 참가시키셨는지 그 작가님들의 의도가 궁금합니다. 저작권에 대한 부분은 이따가 카이 감독님께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디즈니가 정말 저작권에 있어서는 굉장히 뭐 엄격한 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제작극장에서 하는 것인 만큼 충분히 그 어떤 사용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어떤 조치들은 취했고요. 뭐 음악적인 부분은 이제 카이 감독님께서 얘기해 주시겠지만 그 디즈니가 물론 이제 지금 디즈니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캐릭터 뭐 서사 뭐 등등등에서 이 시대와 좀 이렇게 같이 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듣고 보고 자란 그 시절의 디즈니는 굉장히 가족적이고 뭐랄까요 좀 뭐 젠더 편향적이고 좀 그 시대에나 맞고 지금은 좀 맞지 않는 약간 그런 이를테면 좀 정상 가족, 행복한 가족, 뭐 해피엔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어린이들을 이렇게 현혹시키는 어떤 그런 어떤 컨텐츠가 좀 20세기 컨텐츠가 좀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 리틀 로벨스라는 어떤 과학 보육원 아이들에게 디즈니는 마냥 어떤 좋은 컨텐츠로서 여겨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어떤 좀 문화적인 코드로서 리틀 로벨스와 또 디즈니 가문 이렇게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디즈니 되게 좋아합니다. 네. 네, 음악적으로는 저작권 협회를 통해서 풀었습니다. 그 중간에 리코더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잖아요. 이제 심지어 그것도 저작권료를 내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원래 그 뒷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그 사실은 권한 작업을 하셨어요. 그 디즈니에 나오는 곡들을 그 나오는 순간에 어떤 그 서사의 맥락과 맞춰가지고 그 가사를 좀 미묘하게 비트는 작업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하신 그 우려하신 대로 그 저작권 문제 이거를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저희가 연주로 대체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제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월트 디즈니 한국 지사 다니거든요. 네, 어제 봤어요. 네, 너무 재밌게 봤다고. 저작권에 대한 얘기는 저한테 하진 않았어요. 너무 다행입니다. 그 서클 오브 라이프랑 이제 어홀 뉴월드랑 레릿고가 나오는데요. 원래 번안된 가사는 해프 서클 오브 라이프랑 어뉴 웜홀과 레릿 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습실에서 되게 재밌게 그 부분을 특히 이제 미치 마우스와 릴리 캐릭터가 너무 잘 살렸는데 저작권의 벽에 막혀서 그 부분을 좀 보여드릴 수 없게 돼서 좀 아쉽습니다. 네. 그 밖에도 저희 극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하면 한 150분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잘나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네. 또 어떤 궁금증이 있으실까요? 네, 오늘 공연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보는 내내 굉장히 재치 있게 풀어낸 장면이 많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를테면 뭐 저스틴 비버 장면에서 속으로 설마 했는데 정말 저스틴 비버가 나와가지고 속절없이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걸 준비하시면서 이 장면은 진짜 어려웠다, 표현하기 어려웠다라든가 아니면 와 이 장면은 진짜 잘 나왔다라든가 하는 어떤 의도와 어떤 잘 그런 에피소드나 네, 이런 건 잘 표현됐고 좀 어려웠다 하는 그런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누가 답변을 했으면 좋겠을지. 다들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요? 네.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네 말씀해 주시면. 지금은 이제 연습에서 조금 이렇게 빠져나와서 저도 이제 기억이 강렬하진 않는데요. 그 중간에 오로지 과학으로만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킹 박사는 정신과 시간의 집을 이야기하고 메이는 이제 밈을 통한 이제 타임머신 얘기를 하고 또 악토버는 냉동인간 얘기를 하고 그 이제 미치마우스는 이제 모래시계 끼인 어떤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 뭐 저희 프로덕션이 되게 과알못이거든요. 그 작품이야 뭐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 굉장히 다 문과하고 예체능계여서 그 이걸 말하면서도 이게 뭔 말인가 이런 좀 순간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제 메이 같은 경우는 그 과학자가 되더라고요. 점점 이렇게 한 주 한 주 지나가면서 그 말도 이해를 하고 정말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제 말하고 행동하고 또 그 과학자로 존재하는지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덧붙여지면서 그 장면이 처음에는 되게 어려웠었는데 점점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거를 디렉션을 해야 되는데 혹은 그 코멘트를 해야 되는데 그 장면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현혹되고 사실은 다 그거 가짜 과학입니다. 네. 근데 그래서 그 장면이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 나온 것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마음에 들고 또 좀 비슷한 어떤 결로서 그 중간에 그 이제 한쪽은 이제 식물학자, 그러니까 화학 기반의 식물학자, 그리고 한쪽은 물리학 기반의 이제 우주 이제 홀로그램을 다루는 어떤 과학자 둘이 이제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제 그 괴로움은 뭐 DNA 이중나선이다, 아니다, 양자역학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저는 너무 그 씬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좋고 그 둘이 정말 이상하게 정말 목을 뒤트는 것을 보면서 좀 희열을 느낍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는 이제 되게 막연하게 그 텍스트에 풀어놓았던 것을 그 배우들께서 정말 과학자가 돼서 그 이상한 몸부림을 막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좀 되게 좀 얻어걸린 느낌이면서 굉장히 좀 그 두 배우의 어떤 성취가 정말 놀랍다 약간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연출님 대답이 충분한 것 같은데 마이크를 잡은 거는 저는 이제 주로 영화 쪽 작업을 하는데 그 최희진 배우님이랑 아주 오래 전에 그 현대무용을 같이 배웠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원래는 뭐 실험영화 다큐멘터리를 하다 보니까 배우 자체가 나오지 않는 작업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유일하게 캐스팅했던 어떤 네임드 배우가 최희진 배우님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기 계신 분 절대 보시기 힘든 그런 굉장히 재미없고 지루한 실험 영화에 이제 최희진 배우님이 출연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의 캐릭터가 정말 이렇게까지도 변할 수 있구나. 사실 저는 연극은 잘 모르는데 이제 약간 카이 감독님이 참여한 연극 보고 이제 최희진 배우님이 참여한 연극 찾아보고 이런 정도 수준인데 사실 처음에 대본 보고 물론 다른 배우님도 좋아하지만 최희진 배우가 이 에이프릴이라는 역을 어떤 식으로 완성해 갈 수 있을까? 좀 사적으로도 얘기를 해도 처음에 캐릭터 잡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다. 근데 너무나 이렇게 디테일들 하나하나 살려서 결국은 완성해가는 모습이 되게 놀라웠고 이제 TMI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저 연습실에서 이제 배우분들끼리 모여서 가위바위보 대회를 했는데 에이프릴이 1등을 했습니다. 네, 뭐 저는 두 개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요. 하나는 저희가 테이블 작업 끝나고 나서 배우들이 연습을 할 때 식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배우 중심,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계속 보이다가
어느 순간 식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애써서 식물에게 조명을 주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면서 이걸 만들어 가니까 그 세계 안에 식물들이 어느새 들어와 있어서 그게 조금 놀라운 경험이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가위바위보 얘기도 하셨는데 저희가 워크숍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론 물리학자, 무생물학자, 그리고 왼손잡이 워크숍, 또 식물대기 워크숍, 그리고 이제 그 로봇 연기 대가이신 최혜진 교수님을 모셔서 로봇 연기에 관한 얘기도 하고 그런 워크숍을 거치면서 우리가 이 실은 굉장히 엉뚱한 세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계에 이렇게 좀 더한 진실을 나타내는 가짜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연 굉장히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 주신 것처럼 한 번 봐서는 이해가 좀 안 돼가지고 저는 기회가 좀 있어서 프레스콜 때 보고 오늘 두 번째 봤거든요. 두 번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 번 정도 더 보고 싶은데 이미 매진이 된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두 번 보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제일 마지막에 로버트가 나무에 기대서 이제 마지막 나오는 장면이 좀 인상적이었고 중간에 이제 그 연극의 제목이 구현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마지막에 대결을 결승전을 할 때 6번째 판에서 인간이 이길 마음이 없어져서 도자기를 내서 지잖아요. 그게 뭐 6번째 대멸종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길 마음이 없어진 이유는 뭘까? 이게 조금 저는 궁금한데 이제 오랫동안 작업을 해 오셨으니까 이길 마음이 없어진 부분에 관해서도 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얘기가 좀 길어지지 않도록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봐주신 것처럼 6번째 멸종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 결승전에서 내가 이제 맞서야 되는 상대가 사실은 나의 혈육이나 다름없는 어떤 혈육은 아니지만 충분히 그렇게 연상될 수 있는 어린 시절에 내가 껴안고 마음을 주었던 그 느티나무의 어떤 자손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순간을 상상해 보면 내가 지금 이 배에 실려 있는 어떤 어린 나무들과 종자를 지키기 위해서 이겨야 되는 어떤 큰 대의도 있지만 나의 어떤 또 다른 어떤 그 이제 뭐 형제 같은 존재가 내 눈앞에 있을 때 저는 이제 그 장면이 되게 짠하다고 생각이 드는 건 어쨌든 계속 그 가위를 내면서 비기면서 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냥 굉장히 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순간에 내가 결국엔 내 좋은 머리로 내 좋은 동료들과 어떤 멋진 계획을 세워서 모든 또 대의까지 이뤄가면서 마치 인류를 구할 수 있을 것처럼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을 것처럼 하지만 이런 나와 다름없는 존재를 만났을 때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이길 마음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뭐 이 작품 말고도 뭐 기후위기 혹은 뭐 지금 인류세 시대의 연극을 하면서 좀 느끼게 되는 것은 이게 굉장히 계몽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계몽적이 되는 게 쉽다는 건 그 관객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서사나 관객들께서 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서사를 만드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일방적으로 어떤 것이 옳다, 옳은데 이 옳음을 굉장히 좀 납득 가능하게 좀 재미있게 혹은 좀 드라마틱하게 이걸 전달하는 것은 너무 잘 안 되고 항상 제가 마음에 품고 있는 저의 별명이 연극계 EBS거든요. 항상 EBS식으로 되게 교훈적으로만 서사를 강요하다 보니까 관객들께서 알지 아는데 좀 재미없어. 아는데 내가 마음으로는 동의할 수 없어. 약간 그런 것도 겪고 나서 굉장히 그 인류세 시대 서사가 또 연극이 어떤 식으로 관객들을 좀 감각화할까 어떻게 보면 다시 그 감각들을 재배치할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작품을 통해서 너무 해보고 싶었던 건 묻진 않았지만 그냥 대답을 하자면 식물을 좀 그러니까 인간 아닌 존재를 이 무대의 좀 센터에 세워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센터에는 세웠는데 어떤 것을 또 할 수 있을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떤 사회자의 존재도 좀 그 식물을 대신해서 그 사연은 관객들이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게 하고 또 그 서사는 이어갈 수 있도록 어떤 AI 같은 사회자를 생각을 했고 그 사회자를 통해서 구현되는 서사는 그것은 또 다른 의미의 또 드라마틱일 수 있겠다 어떤 그런 정도의 좀 지금 뭐 인류세의 과도기 어떤 연극에 좀 고민하다가 나온 어떤 그냥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공연 만들면서도 그런 일을 했는데요. 에이프릴의 대사에 보면 이렇게 지금 지구가 망해가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인류를 살릴 것이냐 혹은 지구를 살릴 것이냐 질문 앞에 놓인 상황의 결정일 텐데 그냥 재난이나 파국의 상황을 상상했을 때 생각보다 내가 사는 쪽이 아니라 반려동물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나랑 같이 살고 있는 다른 존재를 살린다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 마음이 뭘까에 대해서 좀 저희도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실은 근데 그게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를 포기하면서까지 뭔가를 살려낸다라는 게 그게 희생의 의미만은 또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닿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이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공연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 같은 선상에 놓여야 하는 것은 아닌가. 적어도 언제나 인간이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그 정도 선에서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공연 정말 잘 봤습니다. 저는 최근에 비인간 존재에 대해서 좀 자주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그들을 인지했던 건 아니고 그 프로그램북에 보니까 이소영님의 종의 쓸모라는 글의 첫 문장처럼 딱히 호기심이나 엄청난 사명감을 갖고 막 비인간에 대해 생각해야 해 이러고 생각했던 건 아닌데 가끔씩 좀 이기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생각들을 하다가 그런 비인간 존재들에 대해서 의식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이들이 없으면 난 어떻게 될까? 나는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그래서 창작진 분들은 비인간 존재들을 왼손을 의식하게 된 순간이 있으셨을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을 잡아볼 생각을 하셨을까? 그런 게 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마이크에 손을 잡으시고 근데 이제 연극하는 사람들은 그 확실히 영상이나 어떤 소설 또 그래픽 매체와 좀 다르게 관념이나 상상에서 그치지 않고 또 컴퓨터 그래픽에 그치지 않고 이걸 실체화해야 된다는 그런 고민이 되게 큽니다. 그런데 이제 비인간은 사실은 이제 무대 위에 나오기가 좀 쉽진 않잖아요. 저희 공연에선 이 두산극장에 가습 시스템이 있어서 이렇게 식물이 나오긴 했지만 농담입니다. 그 비인간을 어떤 관념적인 존재에서 실제 이제 좀 살아있는 생명체로 인식하는 것은 아마 뭐 창작진이 뭐 어떤 그런 곳에 열려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이제 코로나 시기에 자연스럽게 예술가라면 좀 이렇게 생기는 어떤 일종의 종에 대한 감각 혹은 생명에 대한 감수성 때문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다만 그것을 어떻게 연극으로 만들지에 대한 문제가 또 큰 과제로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안 돼도 해야죠. 안 돼도 망하면서 뭐 실패하면서 관객님께 외면 받으면서 아니면 동료 창작자들에게도 이렇게 크게 호응받지 못하면서 해야 되는데 다행히 뭐 코로나가 3년이어서 그 기간 동안 또 동료 예술가로부터 좋은 어떤 영감을 받기도 했고 어딘가에서 시행착오를 겪어서 온 동료가 이제 우리 작품에 큰 어떤
이제 문제를 풀어주는 사람이 되기도 했고 그런 식의 좀 우리 안에 그 비인간에 대한 뭐 인지랄까요? 감각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좀 생겨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좀 해볼 수 있겠다. 그게 뭐 아주 성공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관객들에게 충분히 좀 더 납득 가능한 어떤 장면을 순간을 만들 수 있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했고요. 저희 팀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떤 소수나 열세나 어떤 좀 비인간에 대한 인식들이 아주 뭐 저는 이제 책으로 되게 많이 공부하는데 책으로 공부한 저보다도 더 많이 이미 뭐 반려동물도 키우고 있고 이미 뭐 식물이나 어떤 비인간에 대한 캐릭터를 이미 해본 적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깊어서 네 저는 그런 것을 굳이 막 강조하거나 뭘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좀 작품을 이제 막 하는 순간부터 그런 게 어떤 왼손성, 비인간에 대한 왼손 인식 같은 것들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재밌었고 좀 동료들한테 좀 고맙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자리를 빌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 원래는 이렇게 인간 진영과 비인간 진영이 아주 엄밀하게 구분된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초고 리딩을 작년에 갖고 이제 김정화 배우께서 어떤 특정 세대의 인간과 그 다음 세대의 비인간 세대를 좀 나눠서 해보면 인간과 비인간의 구분도 되고 세대에 대한 구분도 될 것 같아서 그런 아이디어를 주셔서 저도 적극적으로 뭐 릴리라든지 어떤 벨보이라든지 그 미치마우스 디즈니 캐릭터를 좀 다음 세대 어떻게 보면 저희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앞선 기성세대가 비인간 주체에 대한 이해가 없는 반면에 저보다 더 젊거나 어린 그 세대께서는 비인간과 항상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연스러운 시대 인식도 좀 결부되지 않았나. 이 자리를 빌어 김정화 배우님께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인지하지 못해도 실은 인간 아닌 것들에게 굉장히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만 해도 물에 굉장히 의존하면서 이 시간을 버티고 있고 또 뭐 시계를 계속 보면서 오늘 하루를 또 지내고 있는데 그 인간이 사용자나 인간만이 행위자다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만으로도 좀 시야가 확장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준비하면서 간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은 또 인간과 비인간의 자리를 뒤집는다고 해서 반드시 인간은 악당이고 비인간은 또 다 좋은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비인간들 중에서도 실은 위계가 없다고 말할 수도 없고 어떤 자리에 서 있냐에 따라서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굉장히 그 맥락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네, 저는 내용보다 약간 형식에 대한 질문이긴 한데요. 저는 오늘 사면 무대를 처음 봐가지고 굉장히 흥미롭게 경험을 했는데 혹시 이 사면 무대의 특성에 맞춰서 뭔가 특별히 뭐 연출적인 요소를 더 신경을 쓰신 게 있거나 음향적인 디자인을 좀 다르게 하셨다거나 이런 게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면 무대다 보니까 지금 셋업상에 여기가 소리를 이제 관객들을 둘러쌀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이라면 소리의 움직임 같은 걸 되게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 셋업이. 그래가지고 뭐 많이 인지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소리들이 많이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공간에서. 그리고 뭐 초침 같은 소리도 그렇고 그 초침이 또 정방향으로 돌기도 하고 시간이 역순으로 흐르는 장면들이 있을 때는 반대로 돌기도 합니다. 그런 식의 간단한 어떤 소리의 움직임 같은 걸 좀 극대화하는 셋업을 했고요. 그리고 그리고 뭐 간단한 장치로서의 그 프로듀 안에 앰비언스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부분도 아무래도 내 뒤에서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앞에서 들리기 때문에 조금 더 아마 현장감 같은 걸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참고로 팟캐스트에 저희 음원도 올라와 있으니까요. 네, 들어봐 주시면 되겠죠. 이 무대는 그 김혜린 무대 디자이너께서 제안을 주셨고요. 아마 두산 아트센터 스페이스 111을 찾으시는 관객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이렇게 두 큰 기둥이 있어서 이 기둥이
굉장히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 저희 작품 같은 경우는 좀 온갖 것들이 다 등장해서 뭐 이렇게 게임을 좀 펼쳐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좀 쉽게 나오지 않는다고 이렇게 초반에 좀 얘기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무대 디자이너께서 이 기둥을 이용해서 오히려 이제 이 공간을 크루즈 공간으로 한번 더 활용해보자 약간 그런 의견을 주셔서 좀 다면 무대를 했고요. 저는 사실 이제 연출하면서 이렇게 장면 만들기나 공간 활용을 그렇게 잘하는 연출은 아닌데 그냥 코로나도 좀 완화됐고 맨날 코로나 시기 동안 너무 좀 비슷한 무대만 봐왔잖아요. 관객과 이제 무대 퍼포머가 배우들이 이렇게 거리를 항상 둬야만 했고 또 옆자리는 비워야만 했고 그런데 이제 좀 마스크 벗은 얼굴들도 좀 서로 보고 네, 좀 이렇게 한 3년 동안 좀 익숙하지 않은 좀 이런 다면 무대를 좀 보고 싶어서 그냥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좋다고 했는데 사실 다면 무대가 배우들한테 되게 힘들거든요. 사실 관객님들도 많이 힘든 무대이기도 합니다. 네. 배우들은 등 연기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되고 이제 관객께서는 어떤 장면은 굉장히 잘 보이지만 어떤 장면은 좀 누락될 수밖에 없는 하지만 제가 이것도 질문하실 것 같아서 답을 생각한 건 뭐였냐면 식물은 이렇게 앞뒤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없고 또 뒷면 등이 없기 때문에 그 식물의 그 모든 면을 다 좀 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면 그냥 이제 프로시니엄 무대에 식물이 왔을 때 한 면만 보는 거가 좀 너무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애써 그 질문의 답을 만들어 보자면 이제 식물을 센터에다 놓고 그 전면을 한번 다 보여주자. 그리고 그 정말 진정한 센터에 한번 식물을 세워보자. 약간 그런 생각으로 좀 적극적으로 다른 무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네, 연극 너무 재밌게 잘 봤고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인류세에 대한 얘기와 더불어서 뭔가 돌봄에 대한 얘기가 이야기의 중심을 같이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돌봄에 대해서 그 약간 모순적인 두 가지가 모두 다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식물이 자식 식물을 잘 기를 수 있게 뭔가 억압을 하면서 그 시간을 견딤으로써 공고히 자라날 수 있는 것도 있는 반면에 이제 인간의 박사님은 아이들 어떻게 보면은 그 부모와 절단시킴으로써 되게 폭력적인 돌봄이 면모가 드러난 것 같은데 그런 두 가지를 다룰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발전시키셨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두선으로부터 에이지라는 주제를 받았을 때 저는 막 이렇게 선포하듯이 나는 가족, 돌봄, 노후 이런 건 절대 하지 않겠다. 나는 이런 게 등장하는 한국 연극이 좀 나랑 맞지 않는다. 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노후. 네. 그 관객님께서 잘 봐주신 부분이 사실은 좀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정말 식물이 그러니까 큰 나무가 엄마 나무가 어린 나무를 이제 교육하는 방식도 굉장히 혹독하고 사실은 그 혹독한 이유는 나무라는 존재는 정말 100년, 200년, 300년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어린 시절을 아주 강하게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정말 몰랐는데 이제 그렇다는 어떤 그 자연 세계의 이치를 또 알게 됐고 또 재밌는 것은 에이프릴이 그 보육원에서 그렇게 억압받고 자랐는데 자기가 주슨 릴리한테는 항상 엄청 교육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부모의 마음인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떤 생각이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좀 기운 빠질 수도 있지만 저는 아무 생각이 없긴 합니다. 왜냐하면 돌봄이라는 게 지금 한국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의제고 또 한국 연극에서 그걸 굉장히 진지하게 또 잘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것을 애초에 돌봄이라는 주제로 시작한 것은 아니었고 이제 인류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도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되는 돌봄의 문제가 아주 자연스럽게 있구나. 그것을 좀 뒤늦게 깨우치게 돼서요. 앞으로는 돌봄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좀 고민하고 어떤 세대가 그 다음 세대 혹은 그 젊은 세대가
또 나이를 들어가는 세대를 서로 반려하면서 서로 돌봐주는 것은 지금 이 시대가 돼서야 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좀 다시 환기되는 그런 좀 상황이 아닌가, 전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모순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작품 안에 그런 모순된 상황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마치 간헐적 유신론자처럼 우리가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신을 찾는 순간이 굉장히 많이 도래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는 너무 뻔뻔하게 다시 신을 찾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네, 공연 잘 봤습니다. 전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보육원에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계열수로 이름을 지은 것처럼 말을 하는데 박사님이 4월, 5월, 10월로 결정하신 게 여기 나오는 캐릭터에 혹시 산불이 많이 나서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건지 좀 그렇게 생각이 됐어가지고 궁금했고, 두 번째는 사실 저는 저스틴 비버 사연이 좀 아쉬웠는데 그 비버가 시대적 아이콘이긴 하지만 그 우리나라의 모든 세대를 다 어울릴 수 있는 코미디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내 가수들도 많고 한데 또 하필 비버가 잣나무를 먹잖아요. 근데 저는 먹이사슬처럼 느껴졌는데 그게 저스틴 비버가 되는 순간 약간 한국의 나무를 비버가 먹는 느낌이었어가지고 혹시 그 저스틴 비버를 코미디적으로 설정하신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작품에는 이제 유머의 여러 결이 존재하는데요. 사실은 저스틴 비버는 정통 정진세의 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저스틴 비버 개그 이제 그런 이제 언어 유희는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저스틴 비버를 넣고 싶었던 건 그 기성세대의 말장난에 대해서 제가 좀 민감해요. 뭐 아재 개그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지금 와서 느끼는 건 그 유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요. 그냥 그 말장난밖에 없고 어떤 시기에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말인데 지금은 정말 텅 빈 기표처럼 누구도 웃지 않고 그 세대만 웃는. 그래서 약간 그런 고민을 좀 하다가 저스틴 비버는 이제 뭐 그런 사실도 전 좀 알고 있긴 했었거든요. 그 굉장히 많은 수의 비버의 이름이 저스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정말 어떻게 보면 아재 개그처럼 굉장히 성의 없는 유머인 거죠. 노력하지 않은 개그. 그래서 그런 걸 좀 얘기하고 싶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스틴 비버 잘 모르거든요. 제가 저스틴 비버가 한창 유행이던 시절에 저는 이제 공부만 해가지고 그 시기를 정말 몰라요. 근데 제가 저희 팀의 보물인 그 문수진 조연출님에게 물어봤어요. 그때 자기 세대는 어렸을 때 저스틴 비버가 되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호흡하면서 자라나서 너무 우리 세대한테 익숙한 그런 어떤 언어 유희다. 그 특정 세대 이상은 절대 안 웃을 거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럼 너무 더 좋다. 약간 그렇게 좀 생각을 했고요. 그 메이, 에이프릴은 어감이 되게 예뻐서 제가 메이와 에이프릴을 선택하게 됐고, 악토버는 약간 이게 악해 보여서 악토버로 했는데, 사실은 그 극중에서 이제 메이가 그 이름을 자기 동기들 이름을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 그게 구체적인 서사로 나오진 않지만 그 정말 잔과 페브, 또 마치와 준과 줄라이와 그들의 삶도 굉장히 좀 비극적이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한번 호명을 해주면 어떨까, 우리 동기들. 그리고 그것은 과학보육원이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족을 넘어서서 그 유년 시절에 굉장히 친했던 그런 존재들에 대한 좀 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좀 그렇게 했고, 뭐 절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제 많은 관객들께서 성원해 주시면 너의 왼손이 나의 왼손과 그 왼손을 잡을 때 투를 쓰면서 그들을 좀 출연을 좀 시킬 것을 그냥 저 혼자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연습실에서는 저스틴 비버가 안 웃겼어요. 한 번도 안 웃어서 그 장면이 재밌을 거라는 예상을 못했는데 그 웃음이 전체 웃음의 파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연출님이 굉장히 언짢아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제가 진짜 막 정말 피땀 눈물 흘려서 만든 개그는 아무도 안 웃으시고
저스틴 비버 때 크게 진짜 작가로서 자괴감이 들었어요. 그 과학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블랙 코미디라고 아까 하셨었는데 과학자의 역할이나 의미를 되게 상충되게 하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중요하게에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어벤져스처럼 모아놓긴 했는데 하는 거는 되게 우스꽝스럽고 마지막에는 그냥 되게 무의미, 그러니까 과학이 아닌 방식으로 선택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중간 대사 중에 과학자는 본인이 불행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뭘 한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과학자에 대한 생각도 궁금하고요. 기대하시는 과학자의 역할도 궁금합니다. 실제 과학자는 이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나본 과학자들,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에서의 기초 과학자들은 특히나 예술가랑 조금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떤 민족이나 국가를 위해서 과학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연구 주제를 위해서 연구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자들의 지금 당면한 과제는 지원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연구가 당연히 비용이 들어가고 어떤 노동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족이나 국가를 위해서 리틀러글스처럼 어떤 인류의 어떤 번영을 위해서 애쓰는 과학자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된다고 그렇게 과학자가 말씀을 주셨고, 예술가도 마찬가지거든요.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서 애쓰는 예술가가 최소한 저희 세대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민족을 위해서 예술을 하는 사람 거의 없는데 자기 예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극에서 사용된 과학자는 약간 좀 19세기나 20세기 이제 공상과학 만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과학자이긴 하나, 그래도 여전히 그런 고도의 지성을 가진 존재들이, 이제 과학자가 어떤 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충분히 이 세계를 좀 파멸시킬 수 있다, 약간 그런 좀 일종의 좀 SF적인 상상력에 입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과학자의 역할이나 과학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 같은 것을 제가 감히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좀 있는 과학자도 좀 만나봤고 젊은 과학자님들도 만나봤는데 예술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굉장히 이렇게 좀 명예도 보상도 없는 이 길을 그냥 그 과학 자체가 너무 좋고, 그 기초 과학이 이 세상의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과는 좀 거리를 두고 있을지라도 그 안에 어떤 원리들로 인해서 과학적인 사고, 또 기초 과학이라는 것이 또 다른 식으로 어떤 공공적인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헌신하는 모습에서 제가 좀 살짝 예술가랑 비슷하면서도 좀 특히나 대한민국에서 기초 과학자로 사는 것이 정말 굉장히 좀 존경스러운 일이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여나 저희 작품을 보시고 과학자에 대해서 오해를 하신다면 오해를 거두시고 또 최근에 정말 멋지고 젊은 과학자분들 많으니까 그분들의 삶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네, 공연 정말 재밌게 보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식물의 행위성을 되게 표현해 주시는 점이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방사능 피폭대 돌연변이 은행나무라든지 이 큰 산불에서 살아남는 게 결국에는 식물이다라고, 가장 강한 건 식물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밤비를 그래서 좀 빌런으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상당히 흥미로웠는데, 그래도 왜 선택한 마지막으로 최후에 살아남아야 하는 종이 어떤 식물 종인가라는 점을 그래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냥 궁금해서 다른 비버라던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피폭된 은행나무라던가 이런 다른 참가자들 중에서 굉장히 서사가 재미있는데 어떻게 여기선 다 보여주지 못한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으면 궁금하고 듣고 싶습니다. 등장하는 8강전에서 등장하는 존재들이 사실은 되게 대단한 존재들이긴 해요. 비버는 이제 에코 엔지니어,
라고 해서 생태계를 만드는 어떤 종이고, 벌도 나오잖아요. 벌도 그 생태계에서 아주 중요한, 그 인간 빼고 다 중요하거든요. 은행나무도 되게 중요하고, 고사리도 마찬가지고, 느티나무도 그렇고, 잣나무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뭐 그걸 모든 관객께서 다 그런 어떤 그 존재의 어떤 소중함을 알아가실 수는 없겠지만, 이제 어떤 것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관객이 있다면 그런 좀 행간이나 맥락을 읽어내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냥 좀 재밌었어요. 뭐 식물이나 동물한테 막 되도 않는 사연을 막 이렇게 부착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그 홀로그램 동물원에 진짜 생명체 비버가 있으면 얼마나 거의 지옥일 것 같은데, 거기서 살아남는다면 정말 얘는 스발바르까지 꼭 데리고 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후쿠시마 거기서 방사능 먹는 은행나무도 그 정도면 왠지 보내야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식의, 그러니까 인간한테만 주어졌던 어떤 드라마틱한 서사를 약간 방향만 바꿔서 어떤 존재한테 준다면, 그걸 가지고 또 아주, 그게 이제 영속적이진 않겠지만 아주 임시적이겠지만 어떤 이 인류세 과도기 연극 시대를 좀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단초를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는 두 분 감독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저희 공연이 지금 이제 3분의 1 지점을 좀 지난 것 같아요. 예. 나머지 2주 동안 관객들이 어떤 지점을 또 눈여겨보았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감상은 이 과정이 되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즐거웠거든요. 이 희곡 개발 사업, 그 리서치라는 어떤 좀 어떻게 보면 다음 어떤 프로토타입 될 수 있는 이런 과정 같은 걸 수행하면서 이 다른 전문가, 이 다른 매체의 어떤 전문가분들과 같이 얘기 나누고, 그리고 그분들의 고민을 듣고,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또 같이 어떤 호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작품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는 것들이 굉장히 즐거웠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또 작가님이 어떤 텍스트를 형태로 하나를 완성하시고, 또 그거를 텍스트를 바탕으로 배우님들과 또 만나고 스태프들과 만나면서 이런 어떤 하나의 공연들을 만드는 과정이 꽤 오랜 시간을 거쳐왔는데, 그 과정들이 굉장히 사실 굉장히 지켜보기 즐거웠어요. 그리고 관객들의 반응을 보면서도 이제 이게 또 그걸 통해서 또 공연이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나름대로 진화하는 걸 보면서, 역시 이제 관객들과 만나면서 이게 완성되는 것들이구나, 이런 공연이라는 게. 그리고 이것들이 끝나갈 때는 어떤 모습일까 좀 궁금해졌고요. 그리고 끝까지 또 관객들과 즐거운 시간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요새는 학력 이런 거 팩트 체크 잘 해야 되니까 저는 이과입니다. 네. 그 이과지만 과학 모습 맞고요. 과학 잘 모르고요. 네. 사실 저랑 카이 감독님이 진짜 다종다양한 걸 너무 막 던져주지 않았나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렇게 어쨌든 그걸 엮어내서, 아무리 구술이 많아도 이거를 잘 껴야 되는데 이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어쨌든 이렇게 꼴을 갖춰가는 대본을 봤을 때 정말 정신세한 사람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아마 이제 여기 또 연극 굉장히 마니아분들이 많이 계시고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극이라는 게 첫 공이 다르고 중간이 다르고 막공까지 가면은 같은 연극이라도 많이 달라지고, 저도 이제 그거를 이제 많진 않지만 스텝으로 그러니까 이 연극 하나 안에서도 진화되어 가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이 첫 공 봤을 때랑 오늘 봤을 때도 너무 흥미로운 지점이 많았고, 근데 아마 남은 2주간도 해가면서 분명히 배우분들도 더 대사가 본인한테 익어가면서 또 새롭게 나올 수 있는 케미도 많고 아마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다 매진이라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시 보시기는 좀 힘들 것 같긴 하지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예, 계속해서 사고 없이 더 재밌는 공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믿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살짝 노잼일까봐 걱정했는데 끝까지 경청해주시고 또 남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